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주의 장전의 원투펀치 386회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주제는요. 조별리그가 한창인 UEFA 챔피언스 리그 우리가 정말 주목해 봐야 될 경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먼저 우리나라 선수들이 있는 경기부터 하나씩 좀 짚어보려고 해요. 제일 첫 번째로 말하자면 토트넘과 올림피아코스, 손흥민 선수가 있는 경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무리뉴의 토트넘은 어떤 모습일지 이 경기에서도 두 번째로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세 무리뉴가 이제 챔피언스리그 무대로 다시 복귀하는 경기이죠.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 올림피아코스전을 잘 치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토트넘이 7점이고 레드스타가 3점이고 이제 올림피아코스가 1점인데 네. 레드스타가 바이에른 뮌헨을 이제 홈으로 불러들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바이에른 뮌헨이 조별리그 통과를 이미 확정한 팀이기 때문에 과연 레드스타 원정에까지 바이에른 뮌헨이 총력을 다해서 임할 것인지는 그건 약간 물음표가 붙을 수도 있거든요. 거기서 만약에 레드스타가 이기기라도 하고 토트넘이 올림피아코스에게 잡히는 날에는 토트넘은 위험해요. 마지막 라운드에서 정말 위험한 지경을 맞이할 공산이 커지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토트넘이 좀 유리하다. 사실 공격적으로는 올림피아코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토트넘이 올림피아코스와 원정 경기 첫 경기 치렀을 때 상당히 고전을 했었거든요. 다만 이제 무리뉴 감독이 이제 지휘봉을 새로이 잡아서 무리뉴 효과가 조금 나타나기를 바라는 경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림피아코스가 지속적으로 수비가 좀 불안해요. 팀 스타일 자체가 좀 변할 건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토트넘 선수들이 적절하게 전방 압박을 좀 팀 압박을 잘 해줄 경우에는 이 올림피아코스는 수비진 쪽에서 실수가 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챔피언스리그 전체적인 과정에서도 올림피아코스는 어느 팀을 상대하든지 실점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토트넘이 이 경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경기고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경기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올림피아코스보다 많은 득점을 하면서 이길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1차전에서 2대2 무승부 어떻게 보면 박빙이라고 할 수 있었거든요. 일단 대단히 경기- 고전했어요. 네. 그 경기도 제가 중계를 했었는데 고전을 했었고요. 한효님이 이제 상황을 다 말씀을 잘 해주셨고 토트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현재 2승 1무 1패 그래서 16강 진출을 빨리 이겨서 이 경기 확정을 지으려고 하는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아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주말 경기를 보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보면 일단은 실질적으로는 요리스 키퍼를 제외하면은 부상자가 거의 없이 어느 정도 부분적 로테이션은 가동할 수 있는 여유는 생긴 상황이에요. 근데 무리뉴 감독이 이제 어떤 시스템, 어떤 선수들로 이렇게 약간의 부분적 로테이션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림피아코스가 물론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만큼은 실점이 많지만 자국 리그에서는 지금 유럽 리그 중에서 가장 실점이 적은 팀 중에 하나예요. 네. 3실점 여태까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메두가 부상 복귀하면서 수비 라인은 정비가 좀 그래도 됐고 공격 시에 포덴세라는 선수 있어요. 다니엘 포덴세라고 예. 아주 다부진 선수죠. 아주 네. 우리나라로 치면 최태욱 같은 그런 네. 유형이에요. 순간 스피드가 좋고 득점 능력이 있는 그런 선수가 있고 또 이 경기만큼은 지난 경기는 교체로 출장을 했는데 체력이 좀 떨어져서 리그에서 발부에나 같은 베테랑들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놓으면서 엘 아라비 같은 공격수 그라나다에서 뛰었던 공격수죠. 엘 수다니 선수도 있죠. 엘 수다니도 네. 있고요. 이런 능력이 좋은 선수들은 공격진에 많아요. 그래서 무리뉴가 수비로 전환할 때 조직력이 빠른 시간 안에 확보가 되느냐? 그러면은 이제 그러한 빠른 전개, 올림피아코스가 챔피언스리그에서 보여줬던 빠른 역습이 이제 통용이 안 되고 그대로 토트넘이 시속 게임에서 이기는 결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약간 처음이니까 수비 전환시나 이런 부분들의 조직력이 문제가 생길 경우는 언제든지 올림피아코스도 한 방울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불안 요소들을 고려하면 네. 약간의 시속 게임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한 골 차 정도의 골격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이제 잘스부르크 대 행크 경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스부르크와 나폴리가 승점 차가 4점 차 꽤 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승점을 좀 꼭 챙겨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 경기의 상황은 사실 지금 나폴리가 실족을 좀 해줘야만 그렇죠. 짤츠부르크는 2위 안에 들 수 있는 상황이긴 하죠. 리버풀이 일단 잡아줘야 돼요.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짤츠부르크는 그래도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가지고서 행크를 파괴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폴리가 지금 팀이 말이 아니거든요. 지금 팀에 지금 완전 내분이 났어요. 뭐냐면 데 라우렌티스 구단주가 선수들하고 지금 완전히 싸움이 났고 이 가운데서 안첼로티 감독은 일단 구단주 편을 들어야 되나? 근데 선수들이 또 말을 안 듣는데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지금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구단주와 감독과 선수단이
거의 3파전처럼 양상처럼 지금 돼 있는 그래요. 나폴리의 상황이고 이미 나폴리 선수들 가운데 일부는 바로 이제 방출 각으로 간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나폴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주말에 밀란과의 대결이 있거든요. 네. 제가 요거를 승부 예측에 넣을까 말까 하다가 이미 이제 이 방송 나갈 때는 아마 밀란 대 나폴리전은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안첼로티와 밀란의 지금 디렉터가 누구냐면은 파올로 말디니예요. 네. 말디니 단장과 안첼로티 감독이 서로의 직을 걸고 주말에 붙는다라는 뉴스가 이탈리아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밀란도 팀이 말이 아닌 상황이고 이미 감독 교체를 했죠. 그 어떻게 보면 그 책임이 또 파올로 말디니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범접기 어려운 레전드이기는 해도 지금 상황이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말디니와 안첼로티가 서로 목을 걸고 붙는 한판이다라고까지 지금 돼 있는 그 주말전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어떻게 모르지만 됐을까요? 만약에 나폴리 쪽으로 부정적인 결과가 만약에 밀란전에서 되면 이 경기에서는 안첼로티 감독이 심지어 없을 수도 있다. 맞아요. 데 라우렌티스 구단주의 성정을 미루어 볼 때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상황이면은 나폴리가 이후에 경기도 잘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짤츠부르크가 요거 행크만 잘 잡아놓으면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 시나리오가 하나 생기죠. 6라운드에서 마지막 6라운드에서 한번 희망을 걸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거는 짤츠부르크가 잡아야 되는데 여태까지 행크의 수비력 그리고 짤츠부르크의 공격력을 고려해 보면 짤츠부르크가 잡을 수 있다. 예, 예. 아니 뭐 또 거기에 또 힘을 보태는 게 1차전 결과가 6대2 잘츠부르크의 대승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여전히 힘든 상황인 것만은 맞아요. 그렇게 된다 해도 6차전에서 짤츠는 리버풀을 상대해야 되고 리버풀에게 기적적인 승리를 하고 행크가 마지막 경기 나폴리전에서 지지 않고 무승부 이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상황이 이렇게 호락호락한 상황은 아닌데. 근데 이제 나폴리가 무너지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다는. 그렇죠. 근데 그 상황이 지금 말씀을 워낙 드린 거죠. 좋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이 이제 그런 긍정적인 희망적인 상황. 그래서 선수들이 동기부여가 확실히 돼 있는 것만은 확실하고 지금 제가 볼 때 홀란드, 황희찬, 투톱 또 미나미노 이 라인들이 충분히 2골 정도는 넣을 수 있는 파괴력은 가지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럼요. 그래서 소보슬라이 선수에다가 다카 선수까지도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짤츠부르크 동기부여가 마지막으로 발현될 수 있는 중요한 경기다. 황희찬 선수가 또 투톱으로 나설 때 전방에서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네. 오른쪽 전술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단점도 보였지만 대표팀도 그렇고 투톱에서만큼은 잘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렌시아 대 첼시 이강인 선수가 있죠. 요거는 지금 세 팀이 777점이잖아요. 아, 그런데 박빙이에요. 제가 재밌어하는 그 경우의 수 판별법 얘기 한마디 해드리면 이런 식으로 승점이 같으면 상대 전적을 보잖아요. 근데 상대 전적을 두 팀 사이의 상대 전적을 보면 이거는 쉽게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세 팀 같이 됐을 때는 결국은 이게 세 팀의 순위표를 다시 만들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리를 그들만의 제외한 리그죠. 그들만의 리그.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미니 리그를 형성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미니 리그 상에서 지금 아약스가 1등, 첼시가 2등, 발렌시아가 3등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발렌시아는 승점이 위에 두 팀만 못해요. 네. 릴까지 포함하니까 승점이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릴을 제외하고 보면은 발렌시아의 승점은 3점밖에 안 되고요. 네. 왜냐하면 1승 1패밖에는 지금 한 게 없기 때문에 첼시와 아약스는 1승 1무 1패 상태입니다. 지금 두 팀 간에는 또 4대 4로 비긴 경기가 있잖아요. 그럼 첼시와 아약스는 어떻게 순위가 나오느냐? 여기서는 이제 아약스가 좋은데요. 왜 그러냐면 이 미니 리그에서 아약스는 발렌시아에게 3골을 이긴 적이 있어요. 그리고 첼시에게는 1골을 진 적이 있습니다. 네. 비긴 경기는 뭐 이건 비긴 거니까. 그러면은 아약스는 여기서 이 미니리그 순위표상에서 플러스 2가 돼요. 득실차가. 네, 득실해서. 그런데 첼시는 발렌시아에게는 1골을 내주고 졌어요. 아약스와는 1골을 넣고 이긴 경기와 이제 비긴 경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첼시는 여기서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발렌시아에게는 1골 내줬고 아약스에게는 1골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니리그 표에서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약스는 승점 4점에 플러스 2, 첼시는 승점 4점에 제로, 발렌시아는 승점이 그냥 3점. 네. 그래서 아약스, 첼시, 발렌시아 순서대로 나온다는 거. 그래서 발렌시아가 결국은 지금 제일 불리해요. 왜 불리하냐면 만약에 끝까지 가도 이런 상황이 나온다고 봤을 때 발렌시아는 아약스에게
3골을 내주고 진 경기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나중에 3팀 미니리그의 경합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발렌시아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요번에 홈에서 첼시를 잡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첼시라고 뭐 지고 싶진 않죠, 당연히. 지면 안 되죠. 여기서 지면 이제 세 팀 중에서 떨어지는 결과가 오히려 첼시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첼지아님. 첼지아님의 생각이 너무 궁금합니다. 네, 두 팀에게 다 중요하죠. 첼시뿐만 아니고 발렌시아에게도 한의원님 말씀대로 이 경기가 중요한데 현재 첼시는 주말에 맨시티전을 지금 녹화 기준으로는 못 봤지만 치렀어요. 네, 그리고 A 매치가 그 전에 기간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발렌시아 원정을 또 가야 돼서 상대를 하기 때문에 선수들의 체력적인 로테이션이 중요한데,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첼시는 마운트도 그렇고 에이브람, 코바시치, 캉테, 토모리, 오도이, 바추아이, 오도리래. 오도리는 오도리. 갑자기 나 지금 아, 그 빵 오모리 터질 뻔했어. 음식 아닙니까, 오모리찌개가 음식? 갑자기 먹고 토모리, 싶어. 오도리. 토모리, 오도이, 바추아이 이런 선수들 대표팀에 갔는데 시간을 풀타임 뭐 2경기를 다 뛰고 뭐 이런 선수들은 없고요. 네, 그리고 리스 제임스도 21세 이하 대표 갔다 왔는데 A 매치 기간에 간 선수들 중에 조르지뉴하고 이탈리아 대표, 오히려 이제 약간 백업이지만 지루 두 선수가 2경기 좀 많이 뛰고 나머지 선수들은 체력적으로 생각보다는 그렇게 여파는 없어요. 지금 부상자도 바클리 선수가 이제 부상에서 복귀해서 가세하를 하는 가능성이 높고, 그 지난 리그 경기 때 엉덩이를 조금 다쳤던 플리식 선수가 아마 챔피언스리그에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선수들의 체력적인 로테이션이나 부상자들에 대한 공백도 그리 크지 않은 첼시가 요즘에 보여줬던 좋은 경기 내용들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네. 맨시티전을 치름에도 불구하고 원정 가서. 반면에 발렌시아는 지금 부상자가 상당히 많아지면서 셀라데스 감독이 스쿼드 짜기가 지금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난 팬들 보셨다시피 그라나다전에서 콘도비아가 또 부상을 당했고, 또 게데스는 지금 발목이 계속 좋지 않고요. 측면 쪽도 지금 부상자 지금 멤버들 보면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페란 토레스든 이강인이든 이런 어린 선수들이 기회를 잡을 가능성도 상당히 커요. 근데 문제는 공격진에 이제 막시 고메즈와 호드리고는 계속 버티고 있을지 몰라도 허리 라인 싸움에서 첼시에게 전체적으로 좀 밀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져요. 파레오 선수가 있지만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상당히 이제 힘든 조합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발렌시아가 홈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현재 선수들의 팀 컨디션이나 또 전술적인 옵션에 대한 어떤 여유 이런 것을 고려하면 첼시에게 좀 고전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 경기는 첼시가 조금 더 좋은 내용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실 코리안 리그 경기 외에 더 치열한 승부가 예상되는 경기들이 있습니다. 각조의 1, 2위들의 대결, 네. 빅 경기들이 있는데요. 이 경기들도 좀 짚어볼게요. 리버풀, 나폴리. 리버풀이 1위, 나폴리가 2위. 그룹 2의 지금 모습인데요. 네. 아까 이거는 한 의원님이 나폴리 상황을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구단 분위기가 그만큼 지금 뒤숭숭하고 주말 밀란전, AC 밀란전을 통해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변수가 지금 남겨져 있는 상황에서 리버풀이 홈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라면 리버풀은 팰리스전이에요. 주말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리버풀도 지금 이때가 약간 고비예요. 부상자들이 그리고 부상자들 조금 있어요. 때문에. 맞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리버풀이 1진에 비해서 2진이 거의 뭐 고르게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팀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핵심 몇 명이 빠졌을 때는 공백이 나오는 팀이거든요. 근데 리버풀이 지금 살라 선수가 일단은 발목이 계속 상태를 지켜봐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조금 유럽 언론도 이렇게 봤는데 확실하게 지금 단정을 못 짓고 있더라고요. 살라의 발목 상태에 대해서. 로버트슨 선수가 또 지금 그렇습니다. 좋지가 네. 않죠. 네. 그 상황에서 말씀해주신 로버슨 선수도 발목이 지금 좋지 않아서 주중에는 글쎄요, 다음 주 중에 잘하면 뛸 것 같긴 한데 어떤 상황인지는 봐야 되는 거고, 어찌됐든 살라가 뭐 아주 좋았을 때 폼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라가 중요한 경기 때 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하면 리버풀도 지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워낙 나폴리가 요즘에 어수선한 분위기에 공격력도 안 좋고 안첼로티 감독의 전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이 멤버를 가지고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네, 무언가 확실하게 옵션을 활용해서 플랜을 만들지 못하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현재 좀 만들어진 팀 리버풀이 우위에 있지 않느냐, 전적인 분위기상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폴리가 어쨌든 주말 경기가 어떻게 돼서 극적인 반전이 있어서
나폴리 선수들이 갑자기 으쌰 뭐 이런 상황이 되지 않는 한 네. 기본적으로는 리버풀 원정은 조금 힘들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 예, 그렇게 봅니다. 네, 저는. 알겠습니다. 요 경기 지금 봤고요. 이제 두 번째 경기 바르셀로나 도르트문트. 여기도 승점 한 점 차입니다. 굉장히 박빙의 승부가 각 조에서 펼쳐지고 있네요. 네, 그리고 이거는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도 여유가 없어요. 만약에 이 경기에서 도르트문트에게 패하기라도 하는 날이면 다음 경기가 인터밀란. 그렇죠. 그리고 인터밀란이 이제 슬라비아 프라하에게 만약에 이기면 그렇죠. 도르트문트가 10점, 바르셀로나가 8점, 인터밀란이 7점인 상황에서 또 죽음의 경기를 하게 될 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조는 진짜 촘촘하게 그 승점이 쌓여져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도 적어도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패하지는 말아야 되는 지금 상황까지는 최소한 가야 되는데 바르셀로나의 올 시즌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수비에서의 엄청난 불안을 고려하면 도르트문트에게도 승산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제가 도르트문트 바이에른 뮌헨전을 보고 승부 예측에서 너무 실망을 해서 도르트문트한테 와, 그 경기를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한 경기를 할 수가 있나? 팬들도 똑같이 그 큰 원성, 거의 뭐 비난의 화살이 지금 파브로 감독뿐만 아니고 선수들에게도 가고 있기 때문에 야, 난 오히려 그게 지금 좀 바르셀로나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도르트문트 선수들이 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못하는 선수들이 아니에요. 선수 몇몇 자체가.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는 오히려 그게 큰 부담일 수 있어요. 지금 오히려 바이에른 뮌헨전에 엄청 못했어요. 도르트문트가. 이 경기를 통해서 확 바꿔야 되거든요. 안 그럼 얼마나 모든 그 욕먹겠어요. 비난의 화살을 그냥 바이에른 뮌헨전만 보면은 이거는 아무리 지금 수비가 조금 노쇠화되고 뭐 바르셀로나가 피케도 예전 같지 않고 뭐 다 그래도 메시도 요즘 올라오고 있고 조금씩 보면 제가 대표팀 아르헨티나전 보니까 많이 올라왔어요. 메시도. 아, 메시 선수 요즘 그래서- 골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바르셀로나가 지난 경기로만 보면 이길 것 같아요. 그냥 네. 그래도. 그러니까 근데 도르트문트가 바이에른 뮌헨전하고 얼추 비슷하게 하면 바르셀로나 승이죠, 당연히. 그렇죠. 그 이거는 바르셀로나가 골을 설사 먹더라도 맞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이길 수 있죠. 바이에른 뮌헨전 보면은 막 그 옛날 도르트문트가 수비로 전환될 때 간격 유지나 그런 게 전혀 안 보이고 막 따로 놀고 막 네. 간격 공간 그냥 벌어지고 글쎄요. 파브로 감독도 그렇게 계속 못하는 경기만 하는 감독은 아니고 아마 그 경기 복귀를 좀 강하게 했을 것이고 워낙 질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의외로 바르셀로나가 좀 긴장해야 된다. 아, 의외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긴장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서- 도르트문트가 정상적인 컨디션과 정상적인 조직력이라고만 한다면 바르셀로나가 도르트문트 원정 갔을 때 사실은 거의 지는 경기였거든요. 그렇죠. 바르셀로나는 오히려 그 경기를 무사히 넘어간 것 자체가 다행일 정도로 도르트문트가 거기서는 오히려 아주 우세한 경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경기는 도르트문트의 두 얼굴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러니까. 시즌 초반만 해도 바이에른 뮌헨도 좀 흔들 걸릴 것 같은데 도르트문트가 올 시즌 우승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도 많이 맞아요.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또 가면 갈수록 보면은 도르트문트도 못하는 경기들이 막 도처에 막 나와요. 근데 도르트문트는 정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경기에 따른 기복이 지금 심한데 심하죠. 그것이 과연 누캄프에서 어떤 형태로 발현이 될 건가. 제대로만 하는 날이면 바르셀로나는 굉장히 곤경에 처할 공산도 굉장히 크고 도르트문트가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 경기는 가장 큰 변수다. 이 경기도 또 못하면 도르트문트 지금 괴체도 그렇고 역시 재계약 대상자들이나 뭐 이런 선수들에 대한 네. 선수 장악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감독 선수들도 또 거기에 대해서 비난의 화살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같이 불거질 수 있어요. 도르트문트가. 근데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이 경기까지 또 완전히 무너지고 내용적으로도 바르셀로나에게 압도당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 그 가능성도 저는 꽤 높다고 봅니다. 왜? 깜누기 때문에 여기가. 1차전 0대0 무승부였거든요. 저는 이번 경기 무승부. 그냥 얘기해봤어요. 왜 승부일지를 왜 하세요 여기서? 아니 뭐 제 마음이죠 그냥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세요. 이제 잘하고 있어. 또 각조 1, 2들의 대결 세 번째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벤투스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요거는 이제 유벤투스는 올라가는 게 이미 확정이 됐어요. 근데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전을 잘 치러야 유벤투스도 1위를 이제 그쵸. 확정시킬 수 있겠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만약에 이 경기를 패하게 되면 마지막 한 경기가 또 어우, 죽음의 경기가 될 그러니까요.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반면에 아틀레티코가 만약에 유벤투스를 이기기라도 하면 지난번에 이제 유벤투스가 비겼던 게 있기 때문에 아틀레티코가 마지막 경기까지 잘하면은 조 1위를 할 수 있는 또 발판이 돼요. 그래서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는 두 팀을 비교했을 때는 아틀레티코 쪽의 동기부여가 조금 더 높은 경기이긴 해요. 원정팀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유벤투스는 이미 지금 진출 자체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떨어질 수 있는데 근데 유벤투스도 1위를
공고히 하고 싶으면은 이 경기를 잘 치러야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이 두 팀이 붙잖아요. 챔피언스리그에서 여태까지 좀 여러 차례 붙었거든요. 거의 다 그냥 무승부 비슷하게 끝나는 것 같아요. 몇 년 전 챔피언스리그에서 했을 때도 그러니까요. 뭐 조별리그에서 또 만난 적들이 네.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격 이 파괴력이 팀은, 화려하고 그러지 않은 팀이고 이겨도 그냥 꾸역꾸역 비기고 그냥 공격 또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지금 공격진에 또 부상자들도 지금 발생이 되고 뭐 하면서 근데 이제 조앙 펠릭스 선수가 돌아와요. 주앙 펠릭스는 네. 돌아오더라도 이번 아마 주말부터 이미 돌아왔을 그쵸? 거예요. 또 예, 예. 백업 디에코스타는 또 허리가 안 좋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뭐 그렇게까지 공격 파괴력이 또 확 올라올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냥 시속 게임. 네. 일자나 영자 이진법 결과가 많이 나오는 그냥 1대1, 0대0 뭔가 또 그런 그렇게 무슨 결과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네. 네. 어느 쪽이 이겨도 뭐 1대0 뭐 이제 그런 그쵸. 결과. 예, 예. 알겠습니다. UEFA 챔피언스리그 주요 경기 프리뷰였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이렇게 승부해치고. 아니 근데 아틀레티코 마무리 마드리드와 지어졌어요. 유벤투스는 본인이 불붙여. 이게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10년을 풍미한 5팀이 있다. 레바민이 있고 거기에 이제 유벤투스와 이제 아틀레티코까지 들어가는데 묘하게 이 두 팀이 만나면 그냥 무승부 경기가 여태까지 많았어요. 네. 예, 예, 예. 네. 아마 알겠습니다. 흡연자들은 사리 감독하고 같이 담배 피는 사람 많을 거고, 네. 시메오네는 계속 막 이러고 있을 거고, 그 감독 스타일도 재밌을 것 같네요. 지켜보자고요. 네. UEFA 챔피언스리그 이렇게 이제 2경기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이 본선 진출 과연 어떤 팀이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 마무리 짓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다음 주는 뭐 하는 날? 아, 공개 라이브 공개 방송하는 네. 날입니다. 그런데 목요일이 아니고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몇 시인지 기억하세요? 몰라요. 8시.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방송이 이 월요일에 방송은 나오잖아요. 월요일이니까. 아, 이번 역시. 머리 좋죠. 이번 한의원님. 주 금요일 8시, 이번 주 금요일 8시에 밤 8시에 원투펀치는 공개 방송을 합니다. 공개 방송이면은 이제 라이브로 계속 방송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무섭다, 현장에 무서워. 이렇게 예순분이 오셔가지고 참여를 같이 하시고요. 그 방송을 여러분들이 카카오 TV로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한번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렇게 피날레, 마지막은 아니지만 뭔가 연말 분위기로 가고 있는 이 겨울 분위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따뜻한 시간 보내기 위해서 또 마련했으니까요. 마지막 피날레는 뭐 종영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오늘 왜 이렇게 하이에나 같이 물어뜯으세요? 아니, 한 해가 이렇게 점점 마무리돼가는 네. 이 시점에서 따뜻하게 우리 한번 다 같이 이렇게 좋은 시간 마련하고자 마련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주가 10연속 올킬하는 그날까지 한주의 장전의 원투펀치는 계속됩니다. 그럼 금요일에 만나요.